세상에서 가장 비싼 쓸모없는 것들에 대하여.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미술관은 사실 합법적인 고문실이 아닐까? 우리는 황금 같은 주말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굳이 딱딱한 바닥을 몇 시간씩 걸으며 육체적 고통을 자처합니다. 정작 눈앞에 있는 건 수백억 원짜리 그림이라는데 내 눈엔 그저 오래된 벽지 같고 배만 고프죠. 저 사과 그림 하나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라는 맹소가 입가에 맴돕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인간은 생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 물감 덩어리들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적 트릭을 넘어 공간 자체를 수학적으로 지배한 천재들을 만나볼까요? 다빈치가 쓴 안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의 렌즈, 원근법, 다빈치와 피에로의 수학 공부.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단순히 화가라고 부르는 건 실례입니다. 그는 해부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세상을 수학으로 분해한 엔지니어였으니까요. 다빈치의 암굴의 성물을 보세요. 인물들의 배치부터 배경의 바위 하나까지 철저한 삼각형 구도와 공기 원근법으로 짜여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푸른빛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기술은 인간의 시각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세례는 더 지독합니다. 그림 중앙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모든 사물이 완벽한 황금 비율과 기하학적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술이라기보다 수학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원근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했고 인간의 눈을 심의 시점과 동등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 포인트입니다. 15세기 사람들은 그림 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과학,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수백 장의 사진을 찍으시죠. 그중 500년 뒤에도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단 한 장이 있으신가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고 정적인 르네상스 세계에 지루함을 느낀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진짜 자극적인 쇼를 보여주지 라고 외치면서요. 넷플릭스보다 더 매운맛의 예술, 바로크의 막이 오릅니다. 캔버스 위의 블록버스터, 바로크, 어둠 속의 핀 조명, 카라바조의 넷플릭스 감성. 르네상스가 고화질 사진이었다면 바로크는 화려한 조명의 연극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술계의 악동, 카라바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보세요. 화면 전체가 어두컴컴한데 빛 하나가 주인공의 얼굴에 확 꽂힙니다. 이걸 키아로스크로 명암 대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무대핀 조명입니다. 관객의 시선을 강제로 한 곳에 박아버리는 강력한 연출이죠. 카라바조는 신성한 성경 속 인물들을 동네 아저씨나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권위 대신 날것의 감정을 선택한 겁니다. 딴 냄새가 나고 거친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이 리얼리즘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화가들은 갑자기 이렇게 자극적인 조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당시 종교개혁으로 위기를 맞은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훔치기 위해 시각적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크는 당대의 블록버스터 광고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 조명쇼보다 더 화려한 액션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억 년의 에너지, 루벤스와 티치아노의 액션 무비. 조명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액션입니다.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나 티치아노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를 보면 화면이 멈춰있지 않습니다. 인물들은 역동적으로 뒤엉켜 있고 옷자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요즘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와 같습니다. 고요한 명상은 던져버리고 시각적인 쾌락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캔버스 가득 채운 거죠. 특히 루벤스의 그림 속 근육질 몸과 화려한 색채는 보는 이의 도파민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액션 와중에 관객인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거울 속의 관찰자 벨라스케스의 메타픽션. 벨라스케스의 로케비 비너스는 미술사에서 가장 도발적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비스듬히 누워 거울을 보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청자의 허를 찌르는 메타픽션적 연출입니다. 네가 나를 훔쳐보고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림 속 인물이 관객을 역으로 관찰하는 이 섬뜩하고도 짜릿한 경험은 바로크 미술이 도달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 속 비너스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여러분은 감상자일까요? 아니면 훔쳐보기의 공범일까요? 자, 이렇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리얼함의 전쟁은 19세기 한 기계의 등장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사진기의 등장입니다. 화가들은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똑같이 그리는 건 기계가 더 잘하는데 이제 우린 뭘 그려야 하지?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현대미술의 서막, 인스타그램 필터의 조상들, 인상주의의 빛잔치, 카메라의 등장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화가들이 선택한 건 역설적으로 불완전함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을 보세요. 형체가 흐릿하고 물감이 뭉개져 있죠. 이건 수련이라는 물체를 그린 게 아니라 물체에 반사된 찰나의 빛을 그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뽀샤시 필터를 극단적으로 올린 느낌입니다. 조르주 세라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붓으로 칠하는 대신 점을 찍었습니다. 점묘법이죠. 이건 현대 디지털 모니터의 픽셀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9세기에 이미 화가들은 픽셀 아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화가들은 이제 사실을 버리고 인상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 뜨거운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고민의 답을 맨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노란색에 미친 그 사람 말이죠. 영혼의 코딩, 반 고흐와 세잔의 유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 서봅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요. 고흐는 꽃을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물감에 녹여낸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물감이 울퉁불퉁 솟아있죠. 이건 3D 입체 프린팅처럼 감정의 질감을 직접 만져보라는 뜻입니다. 반면 폴 세잔은 더 차갑게 접근했습니다. 대수욕도를 보면 사물들이 원통, 구, 원뿔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건 훗날 피카소가 세상을 조각내는 입체파의 설계도가 됩니다. 세잔은 미술계의 코딩 언어를 만든 셈입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는 세잔의 코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갤러리, 오늘 내셔널 갤러리의 걸작들을 통해 미술사의 도파민을 듬뿍 충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예술을 공부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거장들은 모두 당대의 규칙을 깨부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가슴 먹먹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무너질 때 이 화가들은 좌절하는 대신 붓을 들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도 사실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화풍이 탄생하기 전에 밑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이제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을 한번 째려봐 주세요. 너도 나처럼 고민했구나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잠 설쳐가며 다음 통찰을 준비할 강력한 도파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갤러리가 늘 빛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